서울 도심 한복판, 밤하늘을 찌르는 듯한 첨탑을 가진 그랜드 임페리얼 호텔은 그날 밤 유난히 빛났습니다. 60개의 샹들리에가 황금빛 연회장을 비추는 가운데 국내 굴지의 대기업 한우제철 창립 60주년 기념 연회가 한창이었죠. 정재계 인사들과 외교사절단, 그리고 수많은 미디어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행사는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한우제철이 지난 60년간 이룬 성과는 단순한 기업의 성장이 아닌 대한민국 경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고 자부합니다. 정중한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은 한우제철 정 회장이 연단에 올라 축사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과 감회가 깃들어 있었어요. 정 회장의 뒤편으로는 그의 딸이자 한우제철의 공동대표인 이소연이 차분히 서 있었습니다. 32의 나이에 이미 경영 능력을 인정받은 이소연은 오늘만큼은 아버지의 영광을 함께 나누는 자리였죠.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이소연은 우아한 미소로 참석자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공동대표 이소연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정 회장의 말에 박수가 터져나왔고 이소연이 단상으로 걸어 나왔어요. 안녕하십니까? 한우제철 공동대표 이소연입니다. 먼저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우제철은 앞으로도 이소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흔들렸습니다. 왠지 모를 답답함이 가슴을 짓누르는 느낌이었죠.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려 했지만 산소가 폐로 들어가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연단을 잡고 있던 이소연의 손끝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고 단상 위의 조명 때문에 더욱 하얗게 보였습니다. 순간 마이크에 쿵하는 소리가 울렸죠. 이소연이 쓰러진 것입니다. 소연아. 정 회장의 절규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단상으로 뛰어올라 딸의 손을 잡았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애 좀 살려줘요. 아버지의 간절한 외침이 연회장을 울렸지만 모두가 놀라 제자리에 얼어붙은 상태였어요. 의사 선생님 계십니까? 응급 상황입니다. MC의 다급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퍼졌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죠. 600명이 넘는 참석자 중에 의사는 보이지 않았어요. 이소연의 호흡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급히 무전을 주고받으며 구급차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도심의 저녁 시간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죠. 카메라 플래시는 더욱 요란하게 터져나갔고 일부 기자들은 이 긴박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연회장 뒷문 쪽에서 느린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어요. 낡은 청바지에 구겨진 셔츠를 입은 노인 한 명이 조용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노인의 등은 약간 구부정했지만 시선은 또렷했어요. 저리 비키세요. 지금 응급 상황입니다. 경호원 중 한 명이 소리쳤지만 노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확신에 찬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다가왔어요. 연회장의 혼돈 속에서도 노인 최한철의 발걸음은 묘하게 평온했습니다. 그가 걸어온 길은 화려한 카펫이 아닌 호텔 뒤편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는 좁은 통로였어요. 그곳에서 그는 폐지와 빈 병을 모으는 일을 하고 있었죠. 최한철은 낡은 수레를 끌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노인으로만 보였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지금 일반인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이 최한철의 앞을 막아섰어요. 하지만 노인의 눈빛에는 범상치 않은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주름진 그의 얼굴에서
묘한 자신감이 느껴졌죠. 비키게. 저 아이 시간이 없어. 최한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경호원도 잠시 망설였어요. 그 틈을 타 최한철은 경호원을 살짝 밀어내고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청소부인가? 저런 사람이 어떻게 들어왔지? 참석자들의 수군거림이 연회장을 채웠어요. 하지만 최한철은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소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다급한 상황에서도 정 회장은 낯선 노인을 경계했어요. 당신 누구요? 우리 딸에게 뭐 하려는 거요?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최한철은 천천히 낡은 앞치마 안쪽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경호원들은 경계 태세를 갖췄습니다. 그러나 그가 꺼낸 것은 작은 침통이었죠. 오래된 나무 상자에는 여러 크기의 침들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어요. 지금 저 아이는 기맥이 막혔습니다. 늦으면 끝이에요. 최한철의 말에 정 회장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기맥이라니. 당신 대체? 최한철은 대답 대신 침통에서 가장 가는 침 3개를 꺼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의 손가락 사이에 침들이 준비되었죠. 주변 사람들은 놀라움과 의심의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뭡니까? 한 경호원이 최한철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정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절박한 상황에서 그는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던 겁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정 회장의 간절한 부탁에 최한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침을 들고 이소연에게 다가갔어요. 연 회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고 모든 이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황금빛 연 회장은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수백 명의 참석자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않은 채 한 노인의 움직임에 시선을 고정했죠. 최한철은 세상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이소연에게만 집중했어요. 그의 손가락 끝에는 가느다란 침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침?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미쳤나? 지금 침을 놓겠다는 거야? 사람들의 속삭임이 물결처럼 퍼져나갔어요. 그러나 최한철은 이미 이소연의 몸 상태를 진맥하고 있었습니다. 거칠어진 호흡, 창백한 안색, 그리고 미세하게 떨리는 손가락까지 마이너스 모든 징후가 명확했죠. 호흡 정지 직전입니다. 기도가 막혔어요. 최한철의 진단에 정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해서 터지는 가운데 최한철은 침을 들어 올렸어요. 그의 손은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최한철은 이소연의 쇄골 아래 특정 자리를 정확히 짚었어요. 그곳은 일반인들은 알지 못하는 기맥의 중심점이었습니다. 첫 번째 침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순간 이소연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죠. 회당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어요. 숨을 쉬게 됩니다. 최한철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소연의 가슴이 미약하게 오르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두 번째 침은 목 옆 혈자리에 놓였어요. 이소연의 입술색이 창백한 흰색에서 옅은 분홍색으로 변해갔습니다. 정 회장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죠. 연 회장의 정막 속에서 최한철의 손끝만이 움직였어요. 마지막입니다. 최한철이 3번째 침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소연의 양쪽 손목에 있는 혈자리였어요. 침이 들어가는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소연의 눈이 천천히 떠지기 시작한 것이죠. 어디? 이소연의 희미한 목소리가
연 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정 회장은 눈물을 쏟으며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연아, 정신이 들어? 괜찮니? 연 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일부는 놀라움에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또 다른 이들은 눈물을 훔치며 감동의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기적의 순간이 실시간으로 전국에 중계되고 있었죠. 최한철은 침착하게 나머지 침들을 하나씩 뽑아 침통에 정리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특별한 감정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일을 한 것처럼 담담했죠.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응급 처치는 끝났습니다. 이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으세요. 최한철의 말에 정 회장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소연은 이제 완전히 의식을 되찾았지만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전국의 모든 뉴스와 소셜미디어는 단 하나의 화제로 뜨거웠습니다. 청소부 노인이 회장 딸 살렸다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그 극적인 순간을 담은 영상이 끊임없이 재생되었죠. 영상 속에는 최한철이 침을 놓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특히 연 회장 참석자들이 촬영한 다양한 각도의 영상은 그 순간의 긴장감을 고스란히 전달했습니다. 어제 한우제철 창립 60주년 기념 연회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동대표 이소연 씨가 갑자기 쓰러진 후 호텔에서 폐지를 줍던 노인이 나타나 전통 침술로 그녀의 목숨을 구했다고 합니다. 아침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이소연의 병실 텔레비전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저 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노인이 고도의 전통 침술 기술을 가진 인물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뉴스는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정 회장은 병원 복도에서 경영진들과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우선 과제는 그 노인의 신원을 파악하는 겁니다. CCTV 분석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 회장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회장님, 호텔 보안 카메라 분석 결과 그 노인은 최한철이라는 분으로 확인됐습니다. 68세, 과거 국군 의무특전단 소속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안팀장이 태블릿을 건네며 보고했죠. 특이한 점은 퇴역 후 그의 행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마치 세상에서 흔적을 지우듯 살아온 것 같습니다. 정 회장은 태블릿에 표시된 젊은 시절 최한철의 군 복무 사진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과 단정한 자세가 어제 본 그 노인과 겹쳐졌어요. 의무특전단이라 군 의료진이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군의관이 아닌 특수 임무를 위한 전통 의술 전문가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매우 기밀에 속하는 부대였다고 해요. 비서의 설명에 정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편 병실 안에서 이소연은 서서히 기억을 되찾고 있었어요. 그 노인분, 왠지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녀는 침대에 누운 채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어린 시절의 기억 한 조각이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그녀에게 했던 말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소연아, 내가 위기에 빠지면 반드시 너를 도와줄 한 사람이 있을 거야. 그분을 만나면 꼭 이 말을 전해줘. 제비꽃이 필 때 맹세한 약속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어머니의 말이 이제야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소연은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는 간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제 가방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가방 안에는 작은 가죽 앨범이 있었습니다. 이소연은 오랫동안 들여다보지 않았던 그 앨범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군복을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죠. 지금은 늙고 주름진 얼굴이지만 틀림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최한철이었어요. 그 사람. 맞아. 그분이야. 이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는 순간이었어요. 퇴원 이틀 후, 이소연은 자신의 아파트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고 그녀의 손에는 어머니가 남긴 오래된 일기장이 놓여 있었어요. 10년 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만 열어보라는 말과 함께 건네준 일기장이었습니다. 이제야 열어봅니다, 어머니. 이소연은 작은 열쇠로 일기장의 자물쇠를 풀었어요. 첫 페이지에는 어머니의 단정한 글씨체로 쓰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소연아,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최한철 선생님을 만났다는 뜻이겠구나. 이소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어머니가 미리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30년 전 나는 죽음의 문턱에 있었다. 의사들은 내게 남은 시간이 석 달뿐이라고 했지. 그때 만난 사람이 바로 최한철 선생님이었어. 그분은 특별한 침술로 내 목숨을 구해주셨고 그 후 우리는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단다. 이소연은 믿기지 않는 눈으로 일기를 읽어내려갔어요. 어머니의 비밀스러운 과거가 한 페이지씩 펼쳐졌습니다. 최 선생님의 아내 또한 뛰어난 침술가였지만 안타깝게도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셨어.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은 그분의 마지막을 지켜드리는 것뿐이었단다. 그분은 내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고 나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 한 가지 약속을 했지. 언젠가 내 딸이 위험에 처하면 그녀를 지켜달라고.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소연은 심호흡을 하며 일기장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거기에는 어머니와 최한철, 그리고 한 여인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25번째 봄, 최한철 선생님과 4월 선생님, 그리고 나라고 적혀 있었어요.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두 분의 은혜 덕분이었다. 소연아, 내가 이 글을 읽을 때는 이미 그분이 너를 도와주었을 테지. 최 선생님을 찾아가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렴. 그리고 그분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가문의 큰 복이 될 거야.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낡은 지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지역이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곳에는 치매 대가가 응거하는 곳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소연은 창가로 다가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니가 남긴 미스터리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어요. 내일 그 지도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이소연은 평소와 다르게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자신의 차에 올랐습니다. 비서나 경호원 없이 홀로 떠나는 여정이었어요. 내비게이션에 지도상의 위치를 입력하고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꼭 갚겠습니다. 이소연의 속삭임과 함께 차는 서울을 벗어나 북쪽으로 향했어요. 2시간 남짓 달린 끝에 내비게이션은 목적지 도착을 알렸습니다. 그곳은 예상과 달리 허름한 폐지 창고였어요. 녹슨 철문과 깨진 유리창이 있는 작은 건물 앞에 이소연은 차를 세웠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어머니의 일기를 떠올리며 용기를 냈어요. 천천히 차에서 내려 철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계세요? 이소연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안에서 느릿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기다렸다, 이소연. 문 앞에 서 있는 최한철의 눈빛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예견한 듯 했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이소연의 말은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최한철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문을 활짝 열어 그녀를 안으로 초대했어요. 이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폐지 창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예상과 달리 내부는 정갈했어요. 한쪽 벽면에는 책장이 가득 차 있었고 오래된 한의학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작은 침대와 간단한 주방 시설이 있었죠. 가운데에는 낮은 티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위로 오래된 닭이 세트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앉게. 최한철이 테이블 앞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위험이 느껴졌어요. 이소연은 조심스럽게 방석 위에 앉았습니다. 최한철은 가만히 차를 우려냈어요. 그의 손놀림은 침을 놓을 때처럼 정확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찻잔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피어올랐죠. 왜 저를 도와주셨나요? 이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궁금증과 함께 감사함이 묻어 있었어요. 최한철은 천천히 찻잔을 이소연에게 건넸습니다. 너는 너희 어머니와 똑같은 맥을 가졌더구나. 그래서 알았지. 그의 눈빛은 먼 과거를 바라보는 듯 했어요. 이소연은 찻잔을 받아들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어머니의 일기장을 꺼냈어요. 어머니가 남기신 글을 읽었습니다. 선생님과 어머니 사이에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한철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30년 전의 일이지. 그때 내 어머니는 희귀한 혈액 질환으로 죽음의 문턱에 계셨어. 서양 의학으론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지. 그래서 선생님께서 침술로 어머니를 살리신 건가요? 이소연이 물었습니다. 최한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내가 아니라 내 아내 사월이가 내 어머니를 살렸지. 사월이는 나보다 더 뛰어난 침술가였어. 특히 혈액 질환 치료에서는. 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사월이는 내 어머니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기운을 너무 많이 써버렸어. 결국 그 대가로. 최한철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오래된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렇다면 어머니가 살기 위해 선생님의 아내분이. 최한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월이의 마지막 소원은 내 어머니를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었어. 그래서 나는 내 어머니에게 특별한 침술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지. 하지만 내 어머니의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어. 그래서 약속했던 거야. 언젠가 내가 위험에 처하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연회장에 오신 거군요. 이소연이 깨달음의 눈빛을 보였습니다. 우연은 아니었어. 내 어머니가 떠나기 전 내게 부탁했거든. 언젠가 딸이 위험에 처하면 도와달라고. 나는 약속을 지켰을 뿐이야. 최한철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소연은 감정이 복받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사랑과 최한철 부부의 희생, 그리고 그들 사이의 깊은 인연이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이소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최한철은 천천히 일어나 책장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 책에는 천년의 침술, 생명의 기맥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이건 사월이가 평생 모은 침술 비법이야. 내 어머니가 반쯤 배웠던 것이기도 하지. 이제 내가 이어받아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이소연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내 몸 안에는 이미 그 기운이 흐르고 있어. 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특별한 기맥이지.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도 그 덕분이야. 최한철은 책을 이소연의 손에 올려놓았어요. 한 달 후, 한우제철 본사 회의실. 정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앞에 이소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결연했고 눈빛에는 새로운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회의실 벽면에는 전통 침술 보존 및 연구센터 설립에 관한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투영되고 있었습니다. 최한철 선생님의 인수를 보존하고 후대에 전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자는 것이 제 제안입니다. 이소연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또렷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사회공헌 활동이 아닌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정 회장은 딸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자부심이 교차했어요. 소연아, 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많은 자금이 필요한지 알고 있니? 그리고 우리 회사와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거지? 이소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최 선생님과 우리 회사의 연관성입니다. 만약 그분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단순한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최 선생님의 침술은 현대의학으로도 치료하기 어려운 많은 질환에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이를 체계화하고 연구한다면 의료 분야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소연의 설명에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재무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공동대표님, 좋은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이런 프로젝트는 수익성이 불투명합니다. 주주들을 어떻게 설득할 계획이신지요? 이소연은 준비한 듯 자료를 넘겼어요. 투자 대비 수익률만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손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회사의 사회적 가치와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장기 투자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의 개인 재산의 30%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회의실에 놀라움의 탄성이 흘렀어요. 정 회장은 딸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치였습니다. 그 정도로 확신이 있는 거니? 네, 아버지.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닙니다.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이에요. 이소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이소연은 최한철을 찾아갔어요. 폐지 창고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 센터 설립이 승인됐습니다. 이제 선생님의 침수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어요. 이소연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최한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난 그런 화려한 곳에서 일할 생각이 없네. 여기서 조용히 지내는 게 좋아. 이소연은 예상했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특별한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도심의 고급 건물이 아닌 북한산 자락의 조용한 한옥을 개조해 센터를 만들려고 해요. 선생님께선 그곳에서 진료도 하시고 무엇보다 후학을 양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자를 가르친다. 최한철의 눈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어요. 조건이 있네. 내가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가르치겠어.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길을 걷고자 하는 이들에게만. 이소연은 기쁨에 찬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모든 결정권은 선생님께 드립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북한산 자락에 생명의 기맥 한방센터가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화려한 개소식 대신 최한철과 이소연 그리고 정 회장만이 참석한 작은 다과회가 열렸습니다. 이제 제 길을 찾아가고 싶어요.
제 진짜 기맥을요. 이소연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한우제철 공동대표직에서 물러나 사회치유활동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정 회장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딸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마음을 바꿨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의 눈에는 이제 걱정보다 자랑스러움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기맥 한방센터 개소 1주년을 맞은 봄날, 고즈넉한 한옥마당은 잔잔한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벚꽃 몇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가운데 각계각층에서 모인 50여 명의 사람들이 작은 무대를 향해 앉아 있었어요. 최한철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6명의 제자들과 함께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것은 천년을 이어온 기맥 침술의 기본 원리입니다. 최한철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힘이 넘쳤어요. 그의 제자들은 각자 침통을 들고 스승의 동작을 따라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젊은 의대생부터 은퇴한 간호사까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이 있었죠. 관객석 첫 줄에는 이소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자리에는 정 회장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1년 전과 비교해 정 회장의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눈빛은 더욱 부드러워진 듯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특별한 발표가 있을 거예요. 이소연이 정 회장에게 속삭였어요. 그는 궁금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지만 이소연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침술 시연이 끝나고 이소연이 무대에 올랐어요. 그녀는 더 이상 기업의 공동대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1년간 그녀는 생명의 기맥재단을 설립해 소외된 지역의 의료 지원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과거의 날카로움 대신 따스한 지혜로 빛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소연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제 생명을 구해주신 최한철 선생님과 함께 이 센터를 열었을 때 우리는 작은 꿈을 꾸었습니다. 사라져가는 전통 의술을 보존하고 그 지혜를 현대에 되살리는 것이었죠. 그녀는 잠시 최한철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저는 그날 이분이 제 인생의 기맥을 바꿔주셨습니다. 단순히 목숨을 구해주신 것이 아니라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어요. 정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딸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오늘 저희 재단에서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소연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희는 농어촌 의료 소외 지역 10곳에 생명의 기맥 진료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진료소에서는 현대의학과 전통 침술을 함께 제공해 의료 사각지대의 노인분들을 도울 예정이에요. 청중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터졌어요. 이 소식은 내일 아침 주요 언론을 통해 전국에 퍼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소연이 말했어요. 저는 최한철 선생님의 제자로 정식 입문하기로 했습니다. 침술을 배워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관객석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재벌가 공동대표에서 사회활동가로 그리고 이제는 전통 침술가로 이소연의 변화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어요. 행사가 끝난 후 한옥의 작은 정원에서 최한철, 이소연 그리고 정 회장이 마주 앉았습니다. 석양이 물들기 시작한 하늘 아래 세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우리 소연이가 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런 길을 선택했는지.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한철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참 묘한 곳이지요. 제 아내가 이소연 어머니를 살렸고 그 인연으로 제가 이소연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소연은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맥이 흐르는 방식입니다. 이소연은 두 어른의 손을 함께 잡았어요. 선생님, 그리고 아버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두 분 덕분입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의 기맥을 바로잡아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석양이 산 너머로 완전히 사라질 무렵 센터의 마당에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이소연이 직접 기획한 이 음악회에서는 전통가야금 연주와 함께 그녀가 작사한 노래가 울려 퍼졌어요. 버려진 인물의 기술이 모두를 살린다는 메시지를 담은 이 노래는 참석자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카메라는 세 사람의 얼굴을 차례로 비추었어요. 최한철의 주름진 얼굴에는 평온함이, 정 회장의 눈에는 자부심이, 그리고 이소연의 미소에는 새로운 삶을 향한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치만자르로 시작된 이 여정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큰 물결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그것은 마치 막힌 기맥이 다시 원활하게 흐르기 시작한 것처럼 세상을 치유하는 새로운 흐름의 시작이었습니다. 한편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을 여운. 사는 게 사연이더라.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